자, 여러분 아직도 껌껌한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움직여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더 이상 어둠 속에, 껌껌한 어둠 속에 있지 말고요, 밝은 새벽이 오는 그런 시야로 부동산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안녕하세요, 부디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강의를 오랜만에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중간 선거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전환점,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지금 중간 선거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변곡점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금리가 이제 서서히 안정이 될 것 같은데 환율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야, 중간 선거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지금 남들은 뭐 지금 더 떨어지니 내년 시장 더 안 좋다고 얘기하고, 이게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제가 부동산 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로서 제가 느낀 거, 여태까지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걸 보면은 절대 지금 그런 하락 시장 아니다라는 얘기, 이제 변곡점이 드디어 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깨어있는 투자자들은 움직여야 될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환율 하락이 됐다는 의미를 한번 보죠. 자, 중간 선거가 끝난과 동시에 환율이 지금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442원 50전까지 갔던 게 이렇게 지금 짧은 시간에 1358원까지 이렇게 뭐 급락을 했어요, 지금 환율이. 그래서 이 환율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데, 환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우리 돈의 가치, 원화 가치가 강세라는 얘기,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러 가격이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하락 국면으로 가고 있다. 물론 이것이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 하락은 국내 증시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달러를 우리 돈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환전을 해서. 그러면 달러가 시중에 많이 풀리잖아요. 그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주식시장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반가운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은 이 돈들이 다 무조건 주식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 플러스 채권시장으로도 간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희소식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레고랜드발 PF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건설사들 문제가 지금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채권 시장 완전히 지금 경색돼 있는데 이 시장으로 돈들이 가면은 자금 경색 위기도 어느 정도 해소될 거다라고 전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여태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우리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렸잖아요.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너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달러들이 다시 미국으로 리턴한다. 그렇게 되니까 빠져나간다는 거죠, 돈이. 그래서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걱정이 좀 덜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해진다라는 얘기고요. 금리 인상은 어떻게 이제는 미국의 눈치를 볼 거 없다. 환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 국내 경제 상황만 보고서 금리를 조절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최근에 11시 대책 발표됐죠. 11월 10일 날. 자, 인천 경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대거 해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어떤 반등의 그런 신호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1주택자가 11월 14일 이후 비조정대상 지역에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이제 없어진 거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일반과세. 지금 가장 우리가 거래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 2주택자는 취득세 8%, 3주택자는 12% 이런 아주 취득세 중간 때문에 사실 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득세가 일반 과세가 되면은 이제 거래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비조정 대상 지역은 다주택자 2주택 대출 규제 없어집니다. 이제 대출 규제가 없어져요. 이 규제 못 받게 했잖아요. 본래 조정 대상 지역.
12월 이후 신규 이주비 대출, 주택수 상관없이 이주비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혜택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은 다주택자 매도 시기를 늦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비조정 대상 지역은 다주택자들의 그 중과가 있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뭐 이런 데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다주택자 아무 때나 매도해도 돼요. 2년만 보유하면은 일반 과세로 할 수 있어요. 중과가 아니고 양도세 중과가 얼마나 큽니까? 일반 과세로 하는 거하고 지금 이게 일반 과세가 1년 동안 양도세 중과가 1년 동안 유예가 됐었잖아요. 근데 상관이 없어. 비조정 대상 지역은 2년 보유 일반 과세로 무조건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하죠. 자, 주택담보대출 받은 아파트가 비조정 지역 대상 지역이 됐다면 종전주택 처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종전주택 처분 안 해도.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은, 이 두 가지 사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 다주택자 굳이 팔 필요 없죠? 시기 늦추겠죠? 그럼 매물 안 나오겠죠? 매물 안 나와요. 그리고 종전주택 처분 안 해도 되면은, 다주택자 매물 감소하겠죠? 이거 매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매물 감소.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은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이 되면 그때부터 팔 수가 없어요.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 되는 거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이 떨어지면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 돼. 그런 강한 제한이 걸려 있지만 투기 과열지구 해제된 지역은 아무 때나 양도할 수 있죠.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거래량 증가. 자,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거, 정비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러면 거래량도 당연히 더 증가하는 그런 호재가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11시 대책이 우리한테 당장 뭐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엄청난 대책은 아니지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현재 극히 적은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거다. 11시 대책이. 이런 얘기고요. 다주택자 매물 감소할 거다. 굳이 내가 이걸 빨리 급하게 팔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물론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은 급하게 안 팔겠죠, 당연히. 하지만 투자 가치가 없는 것들은 물론 매물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매물은 감소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역전세가 지금 난다고 지금 난리죠. 서울도 뭐 거의 미분양이 없었는데 미분양 물량이 없었는데 714개인가요? 700 몇 개가 지금 미분양이 막 생겼다 지금. 이런 기사들 막 그냥 정신없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서울의 미분양은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나 아니면은 세대수 작은 나홀로 아파트거나 아니면 분양가가 너무 턱없이 높거나 이런 대들만 미분양이 나온 거예요. 그런 기사만 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전세가 쌓이는 건 맞아요. 지금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사들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분양 물량을 그렇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도심까지 역전세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11시 대책으로 내년 초부터 다주택자도 LTV나 DSR에 맞게 되면은 이 전세금 반환 위한 주택담보대출 허용한다고 합니다. 전세시장이 점차적으로 안정돼 갈 거다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전세가 하락의 세 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전세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는요, 금리가 높아요. 높은 금리.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전세 대출 받는 거 하고, 그리고 내가 월세로 들어가 사는 거하고 이율이 월세로 사는 게 훨씬 이자가 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거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다주택자도 매도보다 지금 보유를 선택하고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보유를 선택하면은 가지고 있으면은 좀 매도하려도 팔리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를 놔야 되잖아요. 세.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매수 수요.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 일단은 좀 시장을 관망하자 해서 임대차
전세나 월세 대부분 이제 월세 쪽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월세로 지금 전환 시장 관망하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전세가 하락의 이유는 이 세 가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반등 국면은 언제 올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요. 이 포인트 잘 보세요. 거래량 증가가 핵심입니다. 11시 대책이 거래량 증가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조금 길게 본다면. 자, 그렇다면은 거래량이 증가하려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안 돼도 최소 3,000건 이상이 넘어야 된다. 거래량이. 지금 뭐 600건, 700건 거래되는 거는 그건 거래량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절대. 그거 가지고 이게 시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인식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주택자 매물 감소가 거래량 증가의 신호탄이 될 거다. 다주택 매물 감소가. 자,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2월이나 3월이면은 저는 우리 기준금리 인상은 종료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월이나 3월. 그러니까 1분기죠, 내년. 자, 금리 인하 시기. 인하 시기는 빠르면 2분기고요. 늦으면 3분기부터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제 살리기로 이제 전환은 될 것이다. 경제 살리기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선거가 끝나서 내 2년 후에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마 경제 살리기에 몰입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민주당이 재집권을 할 수 있으니까. 시장의 반등기는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계속 그 어떤 하락한다 이런 얘기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도움 하나도 안 되니까. 자, 우리 구독자, 저희 채널을 정말 열심히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는 조언은요. 항상 우리가 시장의 추세를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태까지 많이 드렸죠. 이 추세가 중요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드렸어요. 추세. 지금 아무리 봐도 떨어지는 시장이 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일시적인 어떤 그런 발작으로 시장이 지금 좀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폭락으로 가는 그런 시점은 아니다. 그래서 남과 다른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시장이 바닥이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을 때 많은 대부분의 전문가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의 전문가들이 시장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를 믿고 지방에서 오셨던 분들, 지방에서 와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 대단한 분들이죠. 사실은 전부 다 몸을 사리고 있을 텐데 그분들은 지금 큰 이익을 냈겠죠. 당연히. 자, 하락시장에는 지금 뭐 여기저기 유튜브 보고 이 폭락론, 하락론이 대세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다고 얘기하면 하기가 좀 뻘정해요. 전부 다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한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우리의 재산을 갖다가 내 부를 갖다가 높게 더 축적을 해주나요? 절대 아니죠. 그분들한테 얻을 수 있는 건 마음의 위안만 얻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이 사람 말이 맞아. 집값 떨어질 거야. 마음의 위안만 얻는 것 뿐입니다. 우린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부동산 정책 방향 눈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자, 규제 완화 본격화될 거다. 아마 취득세도 12월 달에 좀 거론이 될 것 같고,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재건축 안전진단도 풀어줄 것 같아요. 12월 달 되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규제 하나 본격화 될 거고요. 비싼 지역이 핵심 지역이며 우리의 투자처다.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시장이 똑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오르는 것만 오르는 그런 시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은 더더욱 그런 시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지역, 핵심 지역,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가장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재개발이 지금 핵으로 도래하고 있죠. 재개발 시장. 현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지금 형태로 재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우린 빨리 이쪽으로 빨리 갈아타기를 하든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화된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만, 지난번까지는, 올해까지는 막 선정하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라면 이제 좀 더 내년부터는 좀 더 재개발 시장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보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명언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도 한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것만 그냥 캐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만 낙관론자는 정말 어려움이 많더라도 한 가지 기회가 있다면 그 한 가지 기회를 어떻게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생각이, 이 마인드가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미래를 준비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버튼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제가 힘을 내서 열심히 좋은 정보를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